살다가 보면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두고 지내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을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그래요. 갈등이 있으면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문을 요구받았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말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건후라고 하는데 이화대학교 명예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거기에는 국가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 되자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마음을 서로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대화를 통한 소통을 빼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통 이외에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선 말과 연관해서 생각하자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가 있어.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바람직하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소통도 잘 될 것 같아요. 권장하자면 그런 관계가 제일 좋은 소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참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항상 가는 말이 좋게 할 수가 있고 또 오는 말도 고운 말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나는 고운 말로 소통을 하는지 막말로 소통을 하는지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가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내 품위를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인품이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막말을 듣기 거북한 얘기까지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불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겠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대화의 수준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가는 말을 곱게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그 습관이 들면 그게 일생을 가는 거거든요.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무심결에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막말로 들릴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대단히 어려워요.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좋다고 해서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곱게 해서 들을 수도 얼마든지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조금 살피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건 단기간에 살필 수 있는 일은 못 되니까 원천적으로는 내 말하는 버릇이 천하지 않고 막말이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사람이 사정이 있다면은 굉장히 어렵게 들지 않겠어요?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막말도 많이 해봤어요. 욕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건 젊을 때 얘기예요. 막말이라고 하면 좀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속으로 담고. 근데 이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노력을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나한테 남아있어요. 대인관계에서 활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 말에 따라서 내 품위가 다른 사람 보기에 높게 보일 수도 있고 낮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노인이 돼가지고 서로 욕하고 지내던 습관화돼가지고 자기 성격이 일부러 남아있다면은 대인관계에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쳐다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 나이가 되면은 이 정도의 품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 품위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말은 해야 되겠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의라기보다는 어릴 때 욕을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르친 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나한테 쫓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말이죠. 욕을 한답니다. 말끝마다 욕을 한대요. 욕도 천박한 욕이에요. 그런 욕을 평생 들어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그런 욕을 하니까 이 나한테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해도 뭐 그럴 만한 걸 발견을 못해서 이제 나한테 상의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천박한 욕을 그 나이까지 하자면은 고의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습관이고 며느리로 삼았는데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욕이 나온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 제자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 욕을 자네한테만 하는지 아니면 말 습관 자체가 그래서 누구나 보고 소통을 할 때 그런 욕이 들어가는가 이걸 관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내서 오더니 선생님 말씀 듣고 주의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욕이래요. 욕하는 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은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에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자기 습관이 돼가지고 버리지 못해서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치기가 힘들어요. 젊을 때부터 인위적으로 막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잠재시키는 거지. 그보다는 품위가 좀 높은 얘기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나이 들수록 그런 욕을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저분은 원래 욕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멀리 하든지. 그 다음에 그분이 노력해야 될 거는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욕하는 것보다는 조금 품이 있는 말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 가족의 품위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두고 지내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제일 가깝게 지내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그게 아마 관계 중에는 제일 근접한 관계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을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그래요. 대화의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책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은 보면 부인이 나한테 와서 자기 남편은 출근했다가 다른 취미도 없고 집으로 바로 온대요. 집을 출발해서 무선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직장까지는 걸었는데 몇 분이 걸리고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남편 하듯이 말이죠. 시시콜콜 다 안 해도 될 일을 이 얘기까지 다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둘이 인원해서 해야 될 그런 정도만 이 얘기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 빠짐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안 들어도 뭐 하고 있는지 다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내가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부부는 가까운 사이니까 내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좋대요. 근데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지 못하는 결과예요. 서로가 신혼 초에 약속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서로 이혼해야 될 거는 이혼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나는 배우자한테 모든 얘기를 다 상세하게 해주는 것이 부인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똑같은 얘기를 맨날 듣자니까 안 들어도 될 일 다 듣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수준을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은 근사치 속에서 얘기할 걸 하고 상대방이 그런 얘기, 그거 내가 5번 들었어. 그 얘기 그만해. 뭐 이런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자성을 해서 줄이는 그런 습관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야 돼요. 그 맞춘다는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내가 상대방에게만 맞추라 이런 뜻으로 잘못 해석하실 수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가지고 적당한 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가는 것을 서로 합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의 가족, 장인이든지 시아버지든지 시어머니든지 이런 분에 대한 이 얘기들을 거기서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그거 들어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는 얘기가 많아요. 말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들어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 동물이니까 성장하면서 내가 트라우마를 받은 게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 트라우마에 걸리는 용어가 나오면은 남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게 아니고 옛날 트라우마를 받았던 생각이 왈칵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혼 초에 연애할 때는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다른 문화에서 성장했으니까 이견이 일치될 건 없잖아요. 그러나 사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만한 게 있는가 아니면 서로 양해할 만한 게 있는가 그때 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연애 감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토론은 안 해요. 그러다가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이제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발생을 하더라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관찰하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는 뭔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 제일 보기 싫은 거는 어떤 것인가? 하여튼 제일 하는 걸 붙여가지고 부정적인 거 그걸 물어보세요. 첫째, 상대방이 죽어도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죽어도 이거는 좋다. 그런 거는 내가 다소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그거는 조금 양해하면서 그쪽으로 존중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만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임을 가지면 여러 가지 대화가 있죠. 대화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대화가 남 험담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험담을 하더라도 한계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험담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간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네 험담을 했는데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면 험담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내 없는데 내 귀가 가렵구나 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더 친숙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험담은 실컷 내놓고 당사자가 들어오면 말이죠. 시시미를 딱 내고 딴소리하고 그러면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험담을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노래 외롭지. 서로 친숙하게 지내려면 없는데 험담을 하더라도 있는데 험담을 하는 것처럼 그것만 좀 생각해서 험담이 오히려 또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했는데 저렇게도 보이는구나. 험담도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체로 험담을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면 좋을 리가 있어요. 지금 믿었던 내가 말이지. 나만 없으면 욕을 한다. 신뢰가 있겠어요? 사람은 신뢰를 갖고 사는데 있으나 없으나 얘기할 수 있는 험담. 그것이면 험담이 아닐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문을 요구받았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정신과 의사로서 훈련을 받을 때 나 같으면 하는 것을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자는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느 것이 이 부부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제일 좋을 방법일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중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해서 본다는 것은 말이 쉬워서 보는 거지 볼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나 자문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점을 유의해서 충고를 준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욕심이 있다면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남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폄하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지나치면 신경증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 이런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조금 지나쳐서 욕심이 생겨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자기 행동을 한 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평가를 받는가 하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가 하고 그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을 해야죠.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되겠다. 일시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존경받을 수 없다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너무 드러낼 필요는 없고 그걸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